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원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책은 1994년도에 나온 Competing for the Future, 우리말로 하면은 미래를 위한 경쟁이 되겠습니다. 아마 국내에는 핵심 역량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것인데요. 이 책을 고전 중에 하나, 경영전략 분야의 고전 중에 하나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원래 핵심 역량이란 말이 사실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처음 만들었다라고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 이미 distinctive capability라고 해서, 그걸 번역하면 비슷하게 되겠죠. 독특한 능력, 역량이 되겠는데, 그런 개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굉장히 구체화하고 더 현실적으로 가공을 하고 다듬고 소개를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고요. 이 책을 제가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 중요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25년 전에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많은 개념과 기업들이 나가야 할 방향들이 지금도 여전히 응용이 가능하고 시사점이 강하게 있는 내용들이란 점, 그것 때문에 이것이 고전에 속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마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핵심 역량이란 말을 쉽게 입에 올리고 많이 언급을 하고 하지만, 사실 그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도.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죠. 벤치마킹. 우리 업계 내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을 따라가 보자. 이거는 현실 안주하는, 잘 따라가 봐야 1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path breaking, 영어로, 그러니까 길을 내는,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곳을 개척하고 내가 먼저 길을 내고, 물론 힘들겠죠. 그것은 남 따라가는 것보다. 이게 진정한 이 전략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학습을 배우는 거 많이 강조를 하는데, 학습이란 거는 과거로부터 이렇게 축적이 돼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죠. 하는 거를 잘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완전 새로운 걸 개척하는 데는 이 학습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용어도 그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unlearning, 영어로 우리말로는 이 번역할 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배운 거를 비우는, 까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기업 대 기업이 물론 경쟁을 하죠. 그 안에서도 사업 대 사업이 경쟁을 합니다. 자동차면 자동차끼리, 화장품 화장품끼리.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앞으로의 경쟁은 그걸 벗어나서 기업의 집단, 연합 간의 경쟁이 될 것이다.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계라든가 이런 걸 이미 사실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 기회들은 어떤 한 사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컨버전스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업 단위가 아니고 여러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기회들이 뭉쳐서 하나의 이 미래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면 안 되고, 사업이 여러 개 있는 회사라면 하나 단계 높은 전사 차원, 우리가 말하는 본사, 이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는 용어인 스트레치 목표. 지금 보기에는 달성하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쪽을 향해서 자원을 활용하면서 나가라는 것을 그때부터 강조를 하는데요. 미래 경쟁은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이 이매지네이션, 상상력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면 글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감하게 목표를 정하고 그쪽으로 자원을 투자를 하고,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하고 있었고요. 뭐니 해도 핵심은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내 제품 더 우수한 걸 만들어서 상대방의 제품을 이긴다. 제품 대 제품의 경쟁은 한 번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후속 제품이 나올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원타임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커 나가려고 그러면 핵심 역량 대 핵심 역량의 경쟁.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핵심 역량은 여러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역량이나 노하우의 묶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하면 제품 하나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제품, 그 다음 제품, 그 다음 시장까지도 장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 분량 동안은 제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래의 경쟁을 과감하게, 물론 두렵죠. 불확실하고 과감하게 가는 회사가 있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전대를 진 드라이버라고 이 사람들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늦지만은 그래도 이쪽으로 이 리더들이 가는 걸 보고 따라가는 기업들이 또 있겠죠. 그거는 이제 승객, 패신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지만 자기 운명을 컨트롤하지 못하죠. 운전대가 남의 손에 있으니까. 문제는 이 드라이버도 못하고 패신저도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 로드킬, 막 자동차가 달려오는데 밟혀 죽는 그런 희생자가 된다는 것이죠. 뭐 답은 뻔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은 드라이버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는 게 좋겠죠. 자, 이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주요 내용이고요. 이 모든 것들 미래를 위해서 하려면은 뭐니 해도 핵심 역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생각, 이건 무엇이냐? 이것은 사실은 최고 경영자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조직에 있는 멤버들이 그쪽으로 생각의 틀을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최고 경영자라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냐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더 잘하는 거, 프로세스, 이게 아니죠. 전략을 아예 처음부터 남들 하지 않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조직 관리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고요.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진정한 승자는 회사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남들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주도를 하는 거, 리더하는 거.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회사들이 먼저 앞서 나간 거를 따라가는 쪽으로 성장을 했죠. 지금까지.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사실은 이 논의가 2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쟁 우위, 뭐 조직 변화, 이런 것도 우리가 남들을 앞서 나가는 쪽으로 자꾸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지, 안 그러면 남들 따라가다가 시간이 다 간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질문이 똑같습니다. 하나는 현재형, 하나는 미래형이란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재, 그 다음에 5년 뒤, 10년 뒤. 미래를 위한 경쟁은 이 5년 뒤, 10년 뒤의 질문을 계속해서 서로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고객은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경쟁자는. 이것만 할 게 아니고 5년 뒤, 10년 뒤는 달라질 수 있죠. 경쟁자도 다르겠죠. 우리가 속한 비즈니스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실제 마진이 예전에는 뭐 제조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한 데서 오는데 지금은 유통에서 올 수도 있고 다양한 데서 올 수 있다, 이거죠. 이러한 생각을 계속 해야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죠. 우리 제품 지금 하나 잘 만들고 어떻게 고치고, 이게 아니고, 자, 그 핵심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핵심 역량은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단어가 benefit, 그러니까 저 같은 최종적으로 쓰는 사람, 소비자들에게 주는 독특한 효용 내지는 혜택을 제공하게 해주는 기술이나 지식이나 노하우의 묶음, 번들, 영어로 이 두 개, 묶음이란 것과 benefit.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좋아도 뭐 우리는 뛰어난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쓰는 사람,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편하다, 뭐 쉽다, 이걸 느끼지 못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쉽게 누구든지 따라오기 때문에, 복잡하게 묶여있는 묶음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쉽게 따라오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제품이나 시장에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TV 하나 팔고 치우는 게 아니고 TV를 만들기 위한 그 밑에 있는 중요한 역량, 예를 들어서 LCD를 만드는 역량, 그거는 복잡한 전자소자라든가 뭐 재료라든가 이런 기술이 묶여져 있는 것이죠. LCD를 컨트롤하면 텔레비에도 응용되지만 컴퓨터에도 응용이 되고요, 가전에도 응용이 되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드리는 예를 들으시면서 저 회사 뭐 지금은 영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경영에서의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우량 기업들을 연구한 것들의 맹점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잘 나갔지만 그 한 번 잘 나갔다고 그래 영원히 잘 나가는 기업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소니도 지금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때 잘 나갔지 않습니까? 소니는 워크맨이라든가 이런 기억나시죠? 이게 옛날에 덩치가 크던 거를 작게 줄였단 말이죠. 휴대가 간편한 혜택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핵심 역량은 소형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페덱스 물류회사는 정시에 우리 이 문화까지 배달을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그거는 그 밑에는 물류 관리 기술이라는 핵심 역량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월마트. 저가 제품을 다양하게 해서 everyday low price. 값싸게 우리한테 주는 것이죠.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값이 싸고 이거는 또 밑에는 정보관리 기술, 물류관리 기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모토로라 얘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 모토로라가 지금은 뭐 완전히 그 판에서 사라졌고요. 뭐 외국 회사한테 팔렸다 구글이 인수했다가 다시 팔리고 이러는 이 수모를 겪고 있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삐삐 생각나시죠? 페이저. 그때 참 이 회사 잘 나갔습니다. 핸드폰 나오기 전에도. 그 영역에서 모토로라의 경쟁력 중 하나가 제조 부분의 신속한 사이클 타임이었습니다. 즉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공장에서 만들고 그것이 배달이 나가서 소비자 손에 가기까지 시간이 무지무지 짧다는 것인데 그것도 똑같은 제품을 수백만 개 찍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것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삐삐 다 다른 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텐데 굉장히 짧게 했다는 것이죠. 그 역량이라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밑에 여러 가지의 노하우와 기술의 묶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보면 제품 디자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달리 보이는 걸 만들지만 되도록이면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공장에서 한 라인에서 계속 다른 게 생긴 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유연 생산 능력. 그 다음에 주문을 받고 관리하는 시스템. 제대로 공장에다 딱딱 전달을 해줘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부품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고를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 다양한 부품을 원하는 시간에 딱딱 갖다 줄 수 있는 공급자를 관리하는 것도 이것도 노하우를. 이게 합해져서 사이클 타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거를 카피하려고 그러면 다 카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우위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제품을 자꾸 바라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품보다는 기술 내지는 역량 관점으로 자꾸 봐야 된다는 것인데 이 SKF라는 회사는 스웨덴 회사인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세계 1위 회사입니다. 롤러 베어링. 뭔가 굴러가는 바퀴가 됐건 굴러가는 데는 다 이 베어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롤러 베어링이. 그러나 이 회사가 이 롤러 베어링을 만들다가 이것이 또 경쟁이 심해지고 시장이 성숙되니까 이걸 어디다 팔겠습니까? 이 제품을. 역량으로 풀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의 역량은 뭐냐면 마찰을 조절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굴러가는 거에 마찰을 조절하는 기술. 그 다음에 금속을 이거 깎아내야 되죠. 정밀 가공 기술. 거기다가 그냥 깎는 게 아니고 굉장히 동그랗게 공처럼 깎아내는 이런 기술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어디다 응용할까 보니까 지금은 이제 흘러갔으나 예전에 VCR의 핵심 부품이 초정밀 헤드입니다. 그게 이렇게 아주 매끈하게 금속으로 동그랗게 깎여 있습니다. 원통처럼. 거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볼펜 끝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왜 볼 포인트겠습니까?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으로 보면 앞이 안 보이지만 핵심 역량을 보면 미래의 기회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은 그러면 핵심 역량은 제조업이면 해당되는 우리 뭐냐? 물론 서비스 산업에도 핵심 역량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메리엇 호텔 체인 보시면 호텔을 짓고 관리하고 이거에 단순하게 벗어나서 그네들이 계속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케이터링, 그렇죠? 이 호텔에서는 식음료 케이터링 하는 거 이것도 다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공급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관리 이런 거에 역량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응용하는 쪽으로 해서 호텔 외에도 회의 시설 관리한다든가 그다음에 회사들 구내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해주고 하는 이쪽으로도 확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미국의 경우에 우리가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서 예약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는 세이블이라는 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거가 제일 먼저 뜨게 해놓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또 생긴 거죠. 전산 시스템, 정보 이런 서비스를 또 엑스트라로 다른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또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핵심 역량은 제조업, 서비스업, 공히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많은 분들이 핵심 역량이란 말은 하지만 정확하게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그냥 우리가 좀 잘하는 거, 이거를 핵심 역량으로 요새 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핵심 역량은 그러면은 모든 회사가 핵심 역량이 있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통과하는 핵심 역량을 가진 회사는 아주 우량 기업일 수밖에 없는데요. 4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종 고객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역량이어야 됩니다. 혼다는 엔진 역량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탁월한 연비라든가, 그렇죠? 밟았을 때 쫙 나는 가속력이라든가 소음과 진동이 낮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혜택을 우리에게 줍니다. 딜러를 잘 관리한다, 이런 건 이제 부차적인 것이죠. 핵심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 자, 우리가 잘한다고 했어요. 엔진. 근데 다른 회사는 더 잘해요. 이러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회사와 비교해가지고 월등히 잘해야지 그게 핵심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역량은 혼다에게는 핵심 역량이 맞지만 포드에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거 하나. 원샷에 끝나면 안 되고요. 그 한번 써먹으면 안 되고 다양한 제품과 시장에 응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SKF가 볼 베어링에서 볼펜으로 오고 뭐 가전으로 오고 한 거, 이 생각해 보십시오. 서비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험은 보험 상품을 판다 이러면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고 피스 오브 마인드죠. 그렇죠? 내가 미래가 불확실한데 보험을 사물해서 마음이 안전해지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가지 했습니다. 마지막 핵심 역량,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구체적인 기술이 아니고 이게 묶음이다 하다 보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또 너무 추상적인 걸로 흘러가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를 하죠. 최상의 서비스, 이건 너무 막연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주문받은 지 48시간 내에 반드시 고객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전산망, 딜러 네트워크, 뭐 이런 거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인력과 노하우, 이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4가지를 패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쟁사보다 잘해야 되고, 여러 군데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렇다면 핵심 역량이 이제 뭔지도 알았고 그것이 뭐가 좋고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찾아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대충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이거 잘하니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좀 정치적인 이 파워게임이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거를 핵심 역량으로 내놓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중요한 사람들이 핵심 역량이 우리가 잘 나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핵심 역량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을 한번 엄격하게 적용을 해보고 핵심, 비핵심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개별 기술들이 있으면 몇 가지 역량을 한번 묶어도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모두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할 수 있고 이제 명칭을 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느 부서에만 이 전담을 시키면 안 됩니다. 특히 기술 부서에 전담시키면 안 됩니다. 기술적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우수한 기술이 있어, 이건 잘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데 혜택을 안 주면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전사적인 차원에서 우리 회사 전략은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타겟을 고객을 타겟으로 하고 어떤 가치를 줄 것이며 어떤 가격대에 이게 확정이 돼야지 거기에 우리 안전을 어떤 식으로 집어넣을 것인가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봤더니 비슷하게 그러니까 팀을 나눠서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몇 개의 팀을 나눠서 동시에 진행을 해서 결론이 비슷하면 이게 이제 확률이 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최고 경영자, 고위 관리자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시컷 밑에서 하는데 위에서 딴소리 나중에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서 여기다 자원을 투자해서 밀고 나간다. 이거는 위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는 또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한 쪼개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회사와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네들보다 그네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거, 더 나은 거를 만들어낼 확률이 있는가, 우리는 더 앞서 나갈 수 있는가. 이거는 눈에 보이는 직접 경쟁자뿐만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미래를 위한 경쟁을 하려면 핵심 역량이 중요하고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제가 그 25년 전 것이 아직까지도 응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오늘날에는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핵심 역량은
특히 다각화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펼치는 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관련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핵심 역량이 공히 응용될 수 있는 사업으로 나가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그런 게 없는 거는 잔뜩 덩치만 크지 우리 뼈아픈 IMF를 지나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은 경험을 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는 리바이스는 청바지 회사인데 이게 이제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성숙되니까 우리 어디로 갈까 하다가 남성 정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옷, 의류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정작 들어가 보니 핵심 역량은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는 것이죠. 타겟이 다르죠. 유통망이 다르죠. 그 원재료 소싱이 다르죠. 마케팅이 다르죠.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관련성이 없더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닝은 유리 만드는 회사입니다. 식기라든가 이런 거. 이 회사는 의료 관련 검사 서비스로 성공을 했는데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비관련 다각화가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사이에 이네들이 점프를 한 게 아니고요. 유리 제품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숙되니까 세라믹으로 갔다가요. 그래서 세라믹에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니까 다시 이 유리가 쓰이는 의료 테스트하는 기계 장비 있지 않습니까? 뭐 비커라든가 컵이라든가 화학용, 그 다음에 연구소, 의료용 이런 데로 온 것이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 검사하는 거, 혈액 검사라는 거 여러 가지 질병이 많아져서 검사하는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자기네 핵심 역량이 없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 인수도 하면서 간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그냥 점프 막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거는 그렇게 하고도 잘하는 기업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또 때와 장소가 있고요. 그런 기업들은 다양한 회사들을 기회를 찾아내고 그거를 관리하는 역량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지주회사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얼마나 크게 많은 것을 운영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역량이 얼마나 묶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 미래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이제 어느 정도 잊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 새로운 거를 배우기가 힘든가? 자, 재밌는 그 실험이 하나 소개가 되는데 책에 그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장 안에 네 원숭이를 이제 넣어 놓습니다. 네 마리, 뭐 여러 마리도 괜찮겠죠. 그리고 바나나를 천장에 달아 놓고요. 거기를 닿을 수 있는 사다리를 놔뒀습니다. 당연히 원숭이는 기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딱 따먹으려고 그럴 때 그 위에 샤워기 같은 걸 장치해서 찬물을 팍 쏘아줍니다. 놀라서 내려가겠죠. 좀 이따는 또 트라이를 합니다. 또 탁 쏩니다. 이걸 몇 번 하면 얘는 이제 학습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학습. 근데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거죠.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해봐도 안 되는 걸 아니까. 2마리, 3마리, 4마리. 그래서 이 철장 안에 있는 4마리는 위에 있는 샤워기를 치워도 바나나를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있는 조직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걸 배우다 보니까. 자, 신참이 하나 들어옵니다. 신입사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후 사정을 모르죠. 트라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나는 달려있고 다른 원숭이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 올라가겠죠. 자, 따먹었을까요? 못 따먹었을까요? 1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따먹었답니다. 네. 왜냐하면 나머지 4마리가 막 끌어내리더라는 것이죠. 네, 내가 해봤다 이거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배들의 가르침, 전수, 이게 아주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학습, 노하우라는 것이. 그래서 이걸 조직이란 거는 한 번에 모든 물갈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떨치고 미래의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출발부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고 핵심 역량과 미래를 관리할 수 있는 회사는 굉장히 소수의 우량 회사라는 것이죠. 자, 이상 핵심 역량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했던 Competing for the Future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